혼자 살 것인가, 함께 살다 외로울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넓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노년을 상상해 보세요. 정원엔 햇살이 가득하고 손에는 좋아하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완전한 하루.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런 풍경을 꿈꿉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저녁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때는 자식들 학비를 위해 여름 휴가를 포기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내 몫의 시간은 늘 맨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 저녁. 처음엔 이 여유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하루가 편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어느 순간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자유인데 누구는 날개를 얻고 누구는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 일정이 없는 하루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했던 아침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씻어야 할 이유도 나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편한 것 같은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엔 그냥 멍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딱히 걸 데가 없었습니다. 다시 내려놨습니다. 혼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면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침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TV 앞으로, TV에서 전화기로, 전화기에서 다시 혼자로. 똑같은 하루가 조금씩 다른 얼굴로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심심함이 찾아왔습니다. 심심함이 오래가자 무료함이 됐습니다. 무료함이 쌓이자 공허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끝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한 계단씩 나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파트 화단에서 참새 한 마리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날개를 다쳤는지 멀리 날지 못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참새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이를 나눠 먹고 짹짹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동할 때 그 녀석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참새들은 더 이상 그 녀석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참새는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먹이를 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이 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단 한 구석에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꼭 요즘의 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속도를 잃어버린 것. 그 차이가 참새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공허함의 증상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말을 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을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평소엔 들리지도 않던 것들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럴수록 방은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씻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한 노년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의 차이가 나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좀 심심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심하다는 말로는 이 감정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무렵 화단의 참새를 다시 봤습니다. 무리는 이미 멀리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참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날개를 몇 번 파닥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시 웅크렸습니다. 날아가려는 시도조차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있는 건 아닐까? 편안함 뒤에 숨어서 조금씩 웅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저녁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심심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그 감정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함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틈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그 틈이 마음 전체를 덮습니다. 무료함은 순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좀 쉬어. 그렇게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을 며칠만 따라가 보십시오. 쉼은 어느새 무기력으로 바뀝니다. 무기력은 다시 더 어두운 것을 데려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노년기 우울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본인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조금 게을러졌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루 전체가 잠식당해 있습니다. 무료함은 괴물처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의 의미를 하나씩 지워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는 이 권태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감정이라 했습니다. 바쁠 때는 몰랐던 감정입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감정입니다. 노년은 바로 그 권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는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매일 자녀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며느리를 돕고 아들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불편한 기색이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방문이 줄어들자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받지 않으면 서운해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그가 채우려 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작 놓친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어 채운 시간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짧습니다. 기대지 말고 스스로 만드십시오.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완결짓는 어떤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나를 구해주길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친구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내 하루를 대신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기다림은 물 없는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전화를 걸어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 누군가 찾아와야만 하루가 완성되는 마음. 이것은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고독을 견딜 수 있다. 풍요로움은 돈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을 말합니다. 화분을 죽였던 나의 실패. 참새가 무리를 놓쳤던 그 오후. 이웃이 자녀에게 기댔다 서먹해졌던 이야기. 이 모든 장면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삶은 흔들립니다. 기대는 삶은 무너집니다. 오직 스스로 채우는 삶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거창한 계획도 대단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하루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독은 견뎌야 하는 형벌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TV를 켜고 전화를 걸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만 무섭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제자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방에서 그는 홀로 지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킨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트마라는 이름의 푸들 한 마리였습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개와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직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은둔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이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다 고독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 외로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바다 건너 캘리포니아 해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달은 물 위에 누운 채 배 위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그 돌에 두드려 깹니다. 이 작업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지켜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해달의 스트레스 반응이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먹이를 기다리기만 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해내는 그 순간 몸도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 부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드는 상태. 그 안에서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나는 그 무렵부터 작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나무 의자 하나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포로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삐걱대던 다리를 다시 조였습니다. 1시간이 마치 10분처럼 지나갔습니다. 의자를 다 고친 날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허무함이 아니었습니다. 뿌듯함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절에서 만난 노스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집신을 삼았습니다.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절에 신발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계속 삼으십니까? 노스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집신을 삼는 동안엔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못한다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도 함께 움직이지. 그 말은 경전 속 많은 비유들과 닿아 있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닌다고. 가만히 두면 마음은 늘 불안한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손과 눈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원숭이는 잠잠해집니다. 의자를 고치던 그 시간 내 마음도 그랬습니다. 과거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무 결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실천은 이런 것입니다. 낡은 물건 하나를 손보는 일. 화초 한 그루를 다시 심는 일. 글씨를 한 줄 써보는 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뜻밖의 보상이 기다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감정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만든 결과물만이 그 감정을 데려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이제 한 줄로 정리해 봅니다. 고독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몰입이 깊어지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바로 창조의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다. 정말 그럴까요? 한 소설 속 인물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가 난파됩니다. 한 남자가 무인도에 홀로 떠밀려 옵니다. 그가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처음 그는 절망했습니다. 사람도 도시도 대화할 상대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어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돌을 쌓아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염소를 길들였습니다. 하루하루 섬은 조금씩 그의 손길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혼자였던 그 섬은 텅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거대한 여백이었습니다. 고독이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고독이 그에게 처음으로 창조의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상실로 이해합니다. 사람을 잃었다, 역할을 잃었다, 쓸모를 잃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고독은 잃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은 비로소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빈자리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 그는 알프스의 산길을 홀로 걸으며 사유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던 그 길 위에서 그의 가장 깊은 문장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는 늘 자신을 조금씩 지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걸을 때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상실입니까? 여백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삶을 크게 바꿉니다. 상실이라 믿으면 그 시간은 견뎌야 할 고통이 됩니다. 여백이라 믿으면 그 시간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마음이 그 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 나가봅니다. 아직 해가 낮게 걸려 있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발밑에서 흙냄새가 올라옵니다. 멀리서 매미 울음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감쌉니다. 예전 같으면 이 침묵이 두려웠을 겁니다. 빨리 텔레비전을 켜거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지 궁리합니다. 작은 화단에 흙을 다시 갈아봅니다. 낡은 편지지에 옛 친구에게 안부를 적어봅니다. 서툰 글씨로 오늘의 날씨를 기록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크루소의 울타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빈 하루의 자국을 남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그리워합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오래된 생존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만 따라가면 스스로 채우는 법을 잊게 됩니다. 늘 누군가의 곁에서만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크루소는 그 본능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도 사람의 발자국 하나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다른 감각을 익혔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감각.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 존재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삶과 만드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가 와야 하루가 완성됩니다. 만드는 사람은 혼자서도 하루를 완성합니다.
기다림은 밖을 향하고 만듦은 안을 향합니다. 밖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안을 향한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잡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밥 한 끼를 정성껏 짓는 것도 좋습니다. 방 안에 물건 하나를 다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창조가 오늘 하루의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봅니다. 고독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크루소가 섬에 울타리를 세웠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 하루에 무언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창조들이 쌓이면 마침내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먹감나무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목수였습니다. 혼례 가구를 짜고 서당의 문틀을 짜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일감이 점점 줄었습니다. 찾는 이가 없어지자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생각이 매일 밤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해했습니다. 평생 손을 놀리던 분이니 오죽 답답하시겠나. 다들 그렇게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며칠째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주 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두게나. 그 목소리에는 삶의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노년의 무기력은 그저 몸이 약해진 탓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노년기 무기력감의 상당 부분은 역할의 상실에서 옵니다. 몸이 아니라 쓸모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웃 하나가 그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부러진 지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거 다리가 부러졌는데 좀 봐주시겠소. 노인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 손이 예전 같지 않네. 이웃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을에서 영감님만 한 손은 없지 않소.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노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게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는 낡은 끌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먼지 쌓인 대패를 꺼내 날을 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손끝의 기억은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도구 하나를 다시 쥐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게를 고친 다음 날 이웃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부러진 절구공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엔 삐걱대는 방문 경첩을 들고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노인의 방 앞에는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낡은 물건 하나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손끝에서 물건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과 함께 노인도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회복되면 삶 전체의 활력이 함께 돌아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취를 반복한 노년층은 우울감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느 봄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손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 말에는 오랜 두려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간 자리에 감사가 들어섰습니다. 혼자 있던 방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손끝에서 물건이 되살아나는 그 방. 그곳은 이제 그의 작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흔히 생각하는 오해 하나를 짚어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관계의 양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노년기 행복도는 관계의 양보다 역할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 감각이 외로움보다 훨씬 강하게 삶을 지탱합니다. 먹감나무 영감은 다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료했던 사람이 혼자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혼자를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순서를 눈여겨 보십시오. 두려움 다음엔 반드시 작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시도 다음엔 반드시 작은 성취가 필요합니다. 그 성취가 쌓여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쓸모를 스스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발견이 어떻게 사색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나는 화분 하나를 죽였습니다. 토마토 잎이 누렇게 시들던 그 여름을 아직 기억합니다. 그 다음엔 오래된 동료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낯설던 밤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참새를 봤습니다. 무리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던 그 작은 몸짓을 기억합니다. 캐리라는 개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더 이상 짖지 않던 그 눈빛.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나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답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만이 고독을 견딘다. 그의 곁을 지킨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와 매일의 산책과 흔들림 없는 글쓰기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낡은 것을 하나 고쳐 보십시오. 씨앗을 하나 심어 보십시오. 편지를 한 장 써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끝이 무언가에 닿는 순간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먹감나무 영감의 손끝에서 부러진 지게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하루도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크루소의 울타리도 그랬습니다. 빈 섬에 그는 하나씩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들이 쌓여 결국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어느 하루를 상상해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더 이상 알람도 누군가의 부름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단으로 나가 물을 줍니다. 낡은 의자 하나를 손보며 오전을 보냅니다. 오후엔 마당에 앉아 볕을 쬐입니다. 저녁엔 하루 동안 만든 것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하루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채운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노년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전화를, 방문을 혹은 누군가의 관심을. 그 기다림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당신의 시간은 늘 다른 사람의 몫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분이든 나무 의자든 짧은 편지 한 장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에서 만드는 삶으로. 혼자를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혼자를 누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삶의 후반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자요.